우리가 한국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 캐나다의 오만한 방산 전략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것이죠. 캐나다 의회 청문회장에서 협상 대표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증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62조 원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 승자가 결정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한국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17건의 협약은 텅 빈 휴지 조각이 되었고, 총 147개의 계약서 빈칸은 캐나다 행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한국의 진심 어린 파트너십을 걷어찼는지를 증명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벤슨. 캐나다 연방 전략물자 조달청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은 수석 협상가입니다. 평생 유럽의 기술력만이 세계 표준이라 굳게 믿어왔고, 한국은 그저 우리 밑에서 부품이나 공급하는 하청국일 뿐이라 치부했던 오만한 제국주의적 사고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측의 승리가 발표되던 그날 저녁, 오타와 시내 리셉션장에서는 샴페인이 터져 나갔고, 독일 컨소시엄은 마치 세계를 정복한 듯한 승리에 환호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바로 그 시각,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한국 측 사무실에서는 서류 분쇄기가 돌아가는 서늘한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낙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캐나다의 오만한 기득권 질서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그 어떤 로비스트의 설득보다도 강력하고 차가운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밤 11시 정각 제 업무 단말기로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 발신인은 한국 협상단을 총괄하던 서지한 상무였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협력 협약 종료 통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오타이거나 재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일 것이라 애써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저는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협력 부품 공급 인력 양성, 항만 인프라까지 캐나다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던 17건의 거대 프로젝트 전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왜 세계를 제패했는지, 왜 그들이 단기간에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빈칸들,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된 위성 사진들은 오늘날 캐나다 방위산업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30년 협상가로서 제가 평생 감춰왔던 진실, 이제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우리는 기술을 원했지만 한국은 동반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이 서늘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벤슨 수석님, 밤늦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상무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협약 종료에는 통상 90일의 유예 기간이 있고, 우선 협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외교적 관례 아닙니까? 서상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관례는 계약이 살아있을 때나 통하는 법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로 캐나다에서의 모든 사업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귀국과 함께 협상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상무님, 본계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협상이라는 건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머리를 묵직하게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변수가 아닙니다, 수석님. 우리는 그저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중한 작별 인사는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 더 끔찍하게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탈락한 방산업체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로비스트가 찾아와 달콤한 제안을 내밀고, 일주일 안에 조건을 수정한 제안서가 도착하며 한 달 안에 대사관에서 저녁 식사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파는 쪽이 아쉬운 것이 이 바닥의 순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한국은 제가 평생 쌓아온 그 법칙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책상에 도착한 것은 로비스트의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타와 시내 협력사무소의 반납 열쇠와 인수인계 서류가 담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단정한 송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진행 중이던 자료는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캐나다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종 발표가 있기 석 달 전 그 회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부터 고백해야겠군요. 사람들은 흔히 잠수함이 강철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잠수함은 사실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납기 조항, 보증 조항, 위약 조항, 그리고 기술 이전 조항까지 수천 페이지의 문장이 먼저 완벽하게 쌓여야 비로소 강철이 그 자리를 채우는 법입니다. 문장이 무너지면 강철은 영원히 오지 않죠. 저는 그 종이 문장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세계에는 흔들리지 않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계약 문서의 제국은 오직 유럽이라는 서열 말입니다. 조항 하나에 100년의 판례가 붙어 있고 쉼표 하나에 위치를 두고 변호사 10명이 사흘을 싸우는 그 깐깐한 동네. 저는 그 깐깐함을 사랑했습니다. 꼼꼼한 서류가 안전한 함대를 만든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제게 그저 좋은 물건을 놀랍도록 빨리 만드는 공장 같은 나라였습니다. 계약의 언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라 생각했고 빠른 것은 어딘가 선글기 마련이라고 단정했죠. 게다가 발표 몇 달 전 헬리팩스 군항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 장면조차 저는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두를 가득 메운 인파의 환호성 속에서도 저는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9 일간 2만 1000km를 항해한 한국의 잠수함이 디젤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인 부두에 도착했을 때 아이를 목말 태운 시민들의 환호성이 오타와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검은 함체가 수면을 가르며 위용 있게 들어오는 그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장관이었죠? 제 옆에 서 있던 해군의 노장제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벤슨 저건 그냥 보여주기 식쇼가 아니야. 실물이 대양을 건너 제 발로 찾아온 것이지. 저는 애써 어깨를 으쓱하며 부정했습니다. 멋진 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독님 쇼는 계약서의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류에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를 적는 칸은 없으니까요. 제독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눈빛의 의미를 제가 그토록 오만했던 이유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선정위원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6명의 고위 위원들이 앉았고 스크린 앞에는 우리 조달청의 젊은 분석관 프리아 발렌이 서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지독하고 냉철한 수치 전문가였습니다. 정량 평가 결과부터 보고하겠습니다. 프리아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합 점수 1위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으니까요. 프리아가 이어갔습니다. 시엇 인도 시점 한국은 계약 후 7년 내 인도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12년입니다. 5년이라는 격차는 안보 공백을 의미합니다. 위원님들도 5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화면이 바뀌자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평균 함령 38년, 작년 가동률은 고작 31%였습니다. 3척은 부두에 묶여있고 한 척만 간신히 바다에 나가는 실정입니다. 12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캐나다 해군이 최소 5년 이상 잠수함 없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또한 71조 원 규모의 투자와 38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항만 인프라 부품 공급 전문 인력 양성까지 국가적 단위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컨 애슈어스 범부처 잠수함 사업 운영위원회 의장이 들어왔습니다. 컨설팅 회사 출신으로 낙하산처럼 내려와 이 사업의 실권을 쥔 그 남자는 맞춤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쓰고는 스크린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 아시아의 카탈로그 같은 제안을 보고 있습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프리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장님, 이건 단순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철저한 정량평가 데이터입니다. 수치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애슈어스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정은 전략이 하는 겁니다. 캐나다의 안보는 대서양에서 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느 바다를 건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위원들의 어깨 뒤를 지나갔습니다. 100년을 함께한 파트너와 어제 배 한 척 몰고 와서 쇼를 한 나라. 여러분은 손주들에게 어느 쪽에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애슈어스의 태도는 오만했지만 그의 논리 계약은 유럽과 하는 것이다라는
제가 30년간 굳게 믿어온 신념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의 편견에 갇혀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차관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벤슨 수석 어느 쪽이 이기든 본계약 협상은 자네가 수석 대표요. 서명까지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누가 이기든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제 직업적 자부심이자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문장이 독일어 번역본과 나란히 놓여 서방의 표준을 증명하기를 바랐죠. 그게 석 달 전 오만에 빠져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발표를 3주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석관 프리아 발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눈 밑은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퀭하게 어두웠습니다. 대표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독일 안한 확정 시 발생할 리스크 메모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독일이 제시한 함정은 아직 실물이 없는 설계 단계일 뿐이라는 점. 둘째, 유럽의 최근 대형 함정 사업들은 계약 납기를 지킨 사례보다 어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셋째, 프리아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본계약 초안에 유보 조항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협의 문서 곳곳에 추후 협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빈칸투성이인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메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숫자 전문가답게 근거는 빈틈없이 빼곡했습니다. 프리야, 이걸 최종 회의에 올리겠다는 건가? 올려야 합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걸 올리면 자네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어. 애슈어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입을 다물면 저는 도대체 무슨 월급을 받는 겁니까? 저는 차마 그 눈을 오래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 뜻대로 해.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끝내 함께 올리겠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운명의 최종 회의 날이 왔습니다. 프리아가 리스크 메모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 2분이나 지났을까요? 애슈어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테이블을 돌아 프리아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녀의 손에서 메모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찍 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애슈어스가 찢어진 종이를 테이블에 던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소회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숫자나 세며 겁먹은 아이의 낙서 따위는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프리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펜대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협상가라는 인간이 부하 직원의 정직한 메모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프리아 발렌 분석관은 오타와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나 걸리는 북부 물류 지원과로 좌천되었습니다. 짐을 싸던 그녀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표님, 제 메모 마지막 장은 못 읽으셨죠? 협상장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종이의 마지막 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그때 물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3주 뒤 독일 선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참극은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6시간 만에 철수 17건 협약의 증발, 그리고 정중한 작별 통보. 다음 날 아침 제 책상에 놓여있던 반납 열쇠와 메모가 든 상자를 받아든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다들 승리의 축배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상자를 사무실 구석에 두고 며칠 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한국이 우리에게 남긴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아서요. 매달리지 않는 패배자 단 6시간 만에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나는 조직, 그리고 끝까지 정중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작별 인사를 건네는 송을 씨까지. 내 30년 협상 인생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저는 본계약의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상대는 독일 측 협상 대표단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류의 제국은 견고하다는 낡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법과 조항이 지배하는 익숙한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차에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계약 첫 회의 날 아침, 캐나다 조달부 로비는 국빈을 맞는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고 로비 중앙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졌으며 독일식 케이터링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승전보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애슈워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슨 수석 잠깐 봅시다. 그는 저를 기둥 뒤로 은밀히 데려가더니 승자의 여유가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신의 임무는 협상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 이장님, 협상 없는 완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리며 압박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잡음 없이 서명까지 가는 길만 닦으면 됩니다. 100년 전통을 깨뜨릴 만큼 사소한 조항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독일이 서류의 제국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깐깐한 조항 따위로 우리가 대립할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곧 정문이 열리고 독일 측 협상단이 들어섰습니다. 선두에는 라이너 포크트 대표가 있었습니다. 은색 정장에 번들거리는 가죽 가방, 여유가 몸에 밴 걸음걸이에서 묵직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애슈워스는 두 팔을 벌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포크트 대표. 백년지기 동맹을 맞는 자리 아닙니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는 듯한 그 오만한 분위기가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포크트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빨리 끝냅시다. 우리는 100년을 함께 해온 사이 아닙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100년을 함께 했으니 서류 또한 그에 걸맞은 수준이겠군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기대는 이내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두툼한 초안 바인더를 펼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100년 전통의 정밀한 조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많은 빈칸들이었습니다. 30년 습관대로 계약의 심장 부인 납기 보증 조항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인도 일정 추후 협의, 지연 배상 추후 협의라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술 이전 범위, 건조 비율 부품 국산화 일정까지 모든 핵심 항목이 추후 협의라는 빈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빈칸들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포크트 대표님, 62조 원짜리 계약의 심장이 전부 빈칸입니까?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에 합의하러 모인 것입니까? 제 질문에 독일 측 배석자들 사이에서 기분 나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0년을 함께 했다는 그들이 준비한 완성된 계약은 사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껍데기뿐인 종이 뭉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견고한 서류의 제국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빈칸을 전략으로 삼은 사기꾼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달리지 않는 패배자, 단 6시간 만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는 조직, 그리고 끝까지 정중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차갑게 행운을 빈다는 송을씨를 남기는 태도, 제30년 협상 인생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경이롭고도 기이한 그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저는 본계약의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상대는 독일 측 협상 대표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서류의 제국인 유럽의 전통과 명분이 이번에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첫 회의 단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의날 아침, 캐나다 조달부 로비는 국빈을 맞는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졌으며 독일식 케이터링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승전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애슈워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슨 수석 잠깐 봅시다. 그는 저를 기둥 뒤로 데려가더니 승자의 여유가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신의 임무는 협상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의장님, 협상 없는 완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리며 압박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잡음 없이 서명까지 가는 길만 닦으면 됩니다. 100년 전통을 깨뜨릴 만큼 사소한 조항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이 서류의 제국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계약 조항 따위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안일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곧 정문이 열리고 독일 측 협상 대표 라이너 포크트가 들어섰습니다. 은색 정장에 번들거리는 가죽 가방, 여유가 몸에 밴 걸음걸이에서 묵직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애슈어스는 두 팔을 벌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포크트 대표. 100년지기 동맹을 맞는 자리 아닙니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는 승자의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포크트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빨리 끝냅시다. 우리는 100년을 함께한 사이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100년을 함께 했으니 서류도 100년 수준이겠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초안 바인더가 배부되었습니다. 두께는 그럴듯했고 표지도 근사했죠. 저는 30년 습관대로 계약의 심장인 납기 보증 조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인도 일정 추후 협의, 지연 배상 추후 협의, 기술 이전 범위 추후 협의, 건조 비율 추후 협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타나는 빈칸들, 손끝으로 종이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포크트 대표님, 이 조항들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 추후 협의 사항입니다. 그럼 최소한 공정 마일스톤표라도 주십시오. 강제 절단과 진수 일정이 담긴 양식 말입니다. 그것도 추후에 공유하죠. 도대체 그 추후가 언제입니까? 독일 측 배석자들 사이에서 기분 나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62조 원짜리 계약의 심장이 전부 빈칸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합의하러 모인 것입니까? 회의실이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100년의 동맹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임을,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포크트는 깍지 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오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벤슨 수석 세부 사항은 신뢰로 채워가는 겁니다. 첫 만남부터 위약금 조항 같은 것을 요구하는 건 우리 100년 파트너십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 순간 제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욕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것은 저들이었지만 정작 모욕감을 느낀 쪽은 바로 저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를 지켜보던 애슈어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첫 회의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합의된 것은 오직 다음 회의 일정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애슈어스가 제 어깨를 스치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거칠게 구는군요. 다음부터는 부드럽게 합시다, 벤슨. 부드럽게.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배운 협상의 기술은 부드러운 언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을 통해 빈틈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초안 바인더를 펼치고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추후 협의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죠. 단순한 확인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동그라미가 30개를 넘어가자 저는 펜을 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50개를 넘어설 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고 100개를 넘어섰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붉은 동그라미는 무려 147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3번을 다시 셌습니다. 147개. 100년 전통의 서류 제국이 내밀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빈칸 투성이의 계약서였습니다. 그 적막한 새벽 문득 프리아 발렌이 떠났을 때 남겼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메모 마지막 장은 못 읽으셨죠? 협상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빈칸 147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실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포크트는 본사 검토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고 돌아오는 답시는 언제나 예외 없이 추후 협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근 중에 사무실 구석에 놓인 한국 측의 인수인계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째 먼지를 쓰고 있던 그 상자였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810이 쪽 분량의 한국 최종 제안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을 치우고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납기 조항부터가 우리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계약 후 7년 첫 인도, 그 아래에는 84개월의 공정이 한 달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강제 절단 용골 거치 진수, 시운전 항차까지 달력에 동그라미만 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된 공정표였습니다. 다음 조항을 읽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연 배상 조항. 한국은 스스로 납기를 하루라도 넘길 때마다 물어낼 위약금 액수를 계약서에 직접 박아 놓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30년 협상 인생에서 위약금 조항은 언제나 구매자가 요구하고 판매자가 깎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목줄을 메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후 협의라며 빈칸을 채울 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모든 책임을 숫자로 증명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새벽 제 30년 경력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왜 유럽을 두고 한국으로 갔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씁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의 주인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시작됐군? 무슨 소립니까? 제 물음에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유럽이었어. 100년 전통의 동맹 서류의 제국, 자네가 좋아하는 그 단어들 말이야? 몇 년을 기다렸지. 그런데 배는 종이도면 위에만 있더군. 도크에는 그림자조차 없었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다에 뜨는 쪽을 골랐네. 인수식 날 이야기를 해줘야겠군. 그날 피오르드에 눈이 쏟아졌어? 나는 부두에 서서 속으로 빌고 있었지. 제발 예정된 달에만 와달라고. 한 분기만 늦어도 의회에서 내 목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 그런데 배가 일찍 왔어. 예정보다 앞당겨 도착했네. 우리 제독이 트랩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 계약서 날짜보다 배가 먼저 도착한 건 30년 군 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라더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배만 넘기고 떠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우리 승조원들 훈련을 끝까지 봐줬어. 계약서에 적힌 것 그대로 말이야. 아니, 계약서보다 조금 더 해주더군. 자네답지 않게 낭만적인 소리를 하는군. 낭만이 아니, 알렉스. 서류는 바다에 뜨지 않아? 그걸 인정하는데 우리는 몇 년을 버렸고, 자네들은 지금 그 몇 년의 낭비를 시작한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내 카운터파트가 한 말을 전해주지.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 사업에서 이미 한국을 겪어본 사람들이잖나. 그 친구가 그러더군. 한국은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늘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상대라고 말이야. 계약서만 지키는 회사는 흔해. 하지만 계약서를 넘어선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는 시장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타와의 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유럽을 버렸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 시드니였습니다. 호주의 함정 사업에서 실무를 맡았던 퇴역 조달관이었죠. 호주가 정치적 명분으로 유럽 잠수함을 골랐다가 사업을 통째로 뒤엎었던 그 유명한 사건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소개를 듣더니 쓴웃음부터 지었습니다. 캐나다 조달부라고 하셨습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군요. 신뢰를 무릅쓰고 묻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숫자부터 말씀드리죠. 비용은 계약 대비 2.4배로 뛰었고 일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업을 파괴했죠. 물어낸 위약금만 8,300억 원입니다. 그 돈을 내고 우리가 받은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에이, 몇 척입니까? 뭐 한 척도 없습니다. 강철 한 조각도 못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벤슨 수석님 돈보다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우리는 8년을 잃었습니다. 그 8년 동안 바다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노후 함대는 낡아갔고 승조원들은 지쳐갔으며 주변 바다는 하루가 다르게 위험해졌습니다. 네, 지금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치로 배를 고르지 않겠습니다. 정치로 배를 고르면 청구서는 해군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 청구서에 적힌 화폐는 돈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치로 고른 배는 바다에 가라앉기 전에 예산부터 가라앉힌다. 그 메모를 적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협상 14개월째 화이트보드의 체크는 단 9개였습니다. 63개 중에 9개. 붉은 마커는 뚜껑을 연 지 오래되어 끝이 말라 있었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보드에 등을 지고 앉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면 숨이 막혔으니까요. 그 무렵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자 문가에 제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랜트 제독 헬리팩스 부두에서 제 옆에 서 있던 그 노장이었습니다. 벤슨 수석 진행 상황을 듣고 싶소.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요. 보고서 말고 진짜를 말해주시오. 그가 문을 닫고 들어와 앉았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랜트 제독은 제 등 뒤에 놓인 화이트보드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게 소문의 그 보드요? 현재 몇 개나 성사되었소? 63개 중에 9개입니다. 제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감은 채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해군 잠수함 한 척이 또 바다 밑바닥에 주저앉았소. 이제 캐나다 해군이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배는 사실상 단 한 척뿐이요. 함령 38년, 벤슨 38년이 무슨 뜻인지 아시오? 내 소중한 승조원 48명이 지금 부두에 묶인 관에 타고 있다는 뜻이오.
그는 헬리팩스에서 제가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실물이 왔다고 하셨지. 그 실물이 대양을 건너 제 발로 찾아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실물을 우리 손으로 돌려보낸 나라요. 제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등을 보인 그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치를 모르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오. 내 승조원들의 시간은 결코 정치적 협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문이 닫히고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기보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필수 조항 63개 중 단 9개만이 합의되었으며 핵심 조항들은 전원 공전 중이고 인도 일정은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해군의 노후 함대가 처한 파멸적인 전력 공백의 현실을 숨김없이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지 하루 만에 저는 애슈어스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의 방은 화려한 상패와 유럽 지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낚아채더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조항, 전원 공전 중. 한 글자씩 끊어 읽는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벤슨 이걸 보고서라고 썼습니까? 사실을 쓴 것입니다. 다시 쓰세요. 그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협상은 순항 중 주요 쟁점은 잠정 합의 도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유보 조항 같은 숫자는 다 빼버려요. 장관님이 그런 사소한 숫자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장님, 이 보고서를 고치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멍청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애슈어스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더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벤슨 수석, 당신 밑에 있던 그 분석관 이름이 뭐였죠? 발렌이었나? 북부지사는 늘 일자리가 많아요. 경치도 좋고 30년 경력의 마무리를 어디서 할지는 본인이 고르는 겁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두 가지 더. 당신 사무실에 그 화이트보드 치우세요.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패배의 기운은 전염병과 같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부터 협상 배석 명단은 내가 직접 정하겠습니다. 요즘 테이블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협상 배석 명단, 제 팀을 통째로 갈아치우겠다는 선언이자 저를 협상 테이블에서 고립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벽을 짚고 섰습니다. 프리아가 부당하게 좌천당할 때 침묵했던 대가를 저는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이자가부터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보고서를 고쳐 썼습니다. 순항 중이라는 거짓 문장을 타이핑하는데 손가락이 수치심으로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문장으로 나라를 지켜왔다고 자부해온 제가 나라를 속이는 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본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보고서의 사본과 화이트보드를 찍은 사진을 개인 금고에 넣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서명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금고문을 잠그며 깨달았습니다. 공직자가 진실을 숨겨야 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이라고. 이제 필요한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첩을 뒤졌고 그 사이에서 그날 밤 서 상무가 건넸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 보낸 메일에는 수신인 없음이라는 자동 회신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걸까요?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눈발이 날리는 오타와 시내를 걸어 예전 한국협력사무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더군요. 로비 안내 직원에게 물으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요? 나간 지 한참 됐는데요. 마침 순찰을 돌던 나이 지긋한 경비원이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기억나고 말고요. 그 사람들 이사 나가던 날? 네, 발표인지 뭔지 있던 날 밤에 트럭이 여러 대 오더니 하루도 안 돼서 싹 뺐어요. 새벽에 마지막 트럭이 나갔죠.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깔끔한 이사는 처음 봤습니다. 바닥에 종이 한 장 안 남기고 갔어요. 나가면서 저한테 커피 쿠폰까지 챙겨주더군요. 저는 눈발 속에 서서 텅 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시간 철수라는 말이 단순히 서류상의 표현이 아니라 이토록 물리적이고 완벽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간에 맞춰 새벽에 출근해 예전 명함에 적힌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시도엔 신호음만 가다 끊겼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둘째 날 신호가 5번 가는 동안 심장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신호 2번 만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오지한입니다.
CEO 상무님 오타와의 알렉스 벤슨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여전히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벤슨 수석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다고는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솔직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옅은 웃음기가 느껴졌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캐나다의 처지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우회로를 버리고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CEO 상무님 가정을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의 상황이 달라진다면 귀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 침묵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네, 수석님, 저희는 이미 캐나다 사업부를 완전히 해산했습니다. 해산이라니요? 캐나다 전담 인력 300명은 발표 후 한 달 안에 전원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용으로 준비했던 설계 인력, 협력사 라인 훈련 커리큘럼까지 전부입니다. 제 입찰은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CEO 상무님 조직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그가 처음으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저희 도크는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비워두었던 자리는 캐나다 스스로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니까요. 바다에는 배를 기다리는 나라가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줄에서 다음 손님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음 손님이 누굽니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석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서운한 감정 같은 건 없습니다. 선택은 주권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저희에게도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매달리지 않는다. 그 원칙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수석님 개인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새벽에 빈 사무실에 앉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법칙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고 있었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반드시 돌아온다. 파는 쪽이 아쉬운 법이다.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낡은 진실이었죠. 그 법칙은 판매자가 귀하고 구매자가 갑이던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제 귀한 쪽은 사는 쪽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로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심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저울에서 내려가 다음 손님의 짐을 싣고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북부 물류 지원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사이로 매서운 바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프리야 나야?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협상장에서 확인하셨군요. 제인, 잘 지내나? 영하 30도짜리 물류 창고에서 재고표 맞추고 있습니다. 숫자는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승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프리야, 그때 내가 제 사과를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물어보실 게 있어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물었습니다. 제인 메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적었었나? 한 문장이었는데. 바람소리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건너왔습니다. 이 회사는 매달리지 않는다. 탈락 통보 당일 철수가 내부 원칙이고 캐나다 몫으로 확보된 건조 슬롯은 즉시 대기 고객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이 사업의 플랜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네는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 사람들 지난 사업 기록들을 전부 뒤졌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행동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패턴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대표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라고요. 제가 가르친 문장이 저를 뵈러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대기 고객이 누군지도 적었나? 자,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대표님,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철수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배정은 끝났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63개 중 9개. 그 초라한 체크 표시들이 그날은 더 이상 진행 상황의 눈금이 아니라 캐나다 방산 산업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정식으로 해외 조선소 동향 자료와 위성 관측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위성 사진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상공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었죠. 사진마다 도크가 하나씩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을 위해 비워두었다던 바로 그 도크 네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도크 바닥에 거대한 원통형 블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크레인 3대가 동시에 가동 중이었고 강제 적치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함체의 앞부분으로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이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도크 여닫이 벽에 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접안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 분석관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크 4개 전부 가동 중, 지난 분기부터 순차 착공한 것으로 추정, 신규 수주 물량으로 판단됨. 저는 사진 4장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고개를 들어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63개 중 9개. 우리 계약서는 14개월째 빈칸뿐인데 우리가 걷어찼던 그 도크 위에서는 남의 배가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퇴근길 차 안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신규 잠수함 수출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대국은 비공개 계약 규모는 사상 최대 것다시게 될 겁니다. 서상무의 그 말이 라디오 스피커를 뚫고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협상 테이블의 갑, 즉 사는 쪽에 앉아왔습니다. 사는 쪽은 저울을 쥔 쪽입니다. 파는 쪽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점수를 매기죠.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심사하고 단락시키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울 위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저울질을 끝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자마자 우리를 뒤로하고 다음 손님에게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철저히 정리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수정전 보고서 원본 화이트보드를 찍은 사진들, 밤새 정리한 위성사진 분석 메모를 전부 서류 가방에 챙겼습니다. 812 쪽짜리 한국의 최종 제안서도 함께였습니다. 마침 시기도 좋았습니다. 노후 함대 문제가 언론을 타면서 의회 국방위원회가 청문회를 소집했거든요. 증인으로 채택된 저 마커스 홀브룩은 이제 제 인생을 건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수석 대표로서 저지른 침묵의 죄를 갚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청문회 전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애슈어스였습니다. 홀브룩, 내일 말 조심하게. 전화기 너머에 애슈어스는 경고하듯 또 덧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순항 중. 그 4글자면 충분합니다. 당신 보고서에 이미 그렇게 적혀 있잖소? 설마 자기 보고서를 스스로 뒤집는 공직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치라고 지시했던 거짓 보고서를 이제는 나를 옥죄는 족쇄로 쓰겠다는 뜻이었죠. 내일 뵙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짧게 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는 제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홀가분함이 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내가 어떤 문장을 말해야 하는지 그토록 명확하게 깨달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날카로운 눈을 한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맨 뒷줄에는 정복을 차려입은 그랜트 제독이 보였습니다. 그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묵직한 응원이 제 등을 밀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증언대에 선 것은 애슈어스였습니다. 위원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순항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잠정 합의에 도달했고 100년 파트너와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기우일 뿐입니다. 그는 여유롭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그의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협상 수석대표 알렉스 벤슨 현황을 보고하십시오. 저는 준비했던 형식적인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위원들 앞 대형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사무실의 그 화이트보드가 떠올랐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실제 현황입니다. 본계약 필수 조항 60개, 그중 지난 14개월 동안 합의된 조항은 단 9개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9개라고요? 예, 그 9개조차 배의 성능이나 인도와는 무관한 실무 절차와 비밀 유지 조항뿐입니다. 인도 시점 지연 배상 기술 이전 계약의 심장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애초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의 수는 무려 147개입니다. 한 위원이 서류를 들추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벤슨 수석, 우리가 받은 분기 보고서에는 순항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애슈어스 의장도 그렇게 보고했고요.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저는 21번 고르고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작성한 보고서 원본입니다. 핵심 조항 전원 공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수정본입니다.
순항 중이라는 표현으로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부끄럽게도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다만 저는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은 비명과 같은 탄식으로 커졌습니다. 애슈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람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근거 없는 이장님 착석하세요. 지금은 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위원장의 엄격한 제지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아시아 쪽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30년 동안 유럽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유럽과 하는 것이라 가르쳐 온 사람이고 이번 사업에서도 속으로는 유럽의 승리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부끄럽습니다. 제 평생의 편견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손으로 직접 들고 나왔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812쪽에 달하는 한국의 최종 제안서 표지였습니다. 우리가 차갑게 탈락시켰던 바로 그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인도 일정은 월 단위로 쪼개져 있고 자신들이 늦으면 하루당 12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조항을 스스로 박아 넣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검토 중인 유럽산 함정을 30년 운용할 경우 발생할 초과 비용 시뮬레이션은 무려 19조 원에 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게 물으셔야 할 질문은 왜 협상이 늦어지는가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가입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비워두었던, 그러나 이제는 남의 배를 싣고 있는 도크 4곳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탈락 발표 6시간 만에 한국은 캐나다에서 모든 짐을 싸서 떠났고 17건의 협약을 즉시 종료했으며 현지에 파견되었던 300명의 핵심 인력을 순식간에 재배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비워두었던 그 도크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함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애원할 자리조차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청문 회장은 그 사실 앞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맨 뒷줄에서 그랜트 제독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닌 체념에 가까운 동작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애슈어스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장 순항 중이라는 보고서 수정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것은 보고 체계상의 통상적인 절차로 60개 조항 중 고작 9개가 합의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순항입니까? 의장께서는 이 위원회에서 서류가 함대를 지킨다고 큰 소리 치셨죠. 자, 그런데 그 서류의 빈칸이 147개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애슈어스는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지난 14개월간의 그 어떤 논쟁보다 더 명확하게 진실을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위원회는 3가지를 의결했습니다. 잠수함 사업 전면 재검토 보고,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회부, 그리고 애슈어스의 운영위원 직무 정지였습니다. 애슈어스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대는 처음부터 바다 건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아 발렌 분석관의 오타와 본부 복귀 발령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가 사무실 복도에 나타났을 때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과를 받아주겠나? 프리아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자까지 쳐서 받겠습니다. 대표님, 제 화이트보드는 어디 있죠? 아, 대표님 방에 있군요. 이제 제 방에 걸겠습니다. 어느 나라와 협상하게 되든 그 60개의 조항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니까요. 청문회장 밖 복도에서는 그랜트 제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슨 수석 늦었지만 고맙소. 아닙니다, 제독님. 너무 늦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할 쪽은 저입니다. 제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진실도 결국 진실이요. 부두에 묶여 썩어가는 내 승조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부라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협상단 최종 경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숫자와 조항, 그리고 일정을 기록한 뒤 마지막 문단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30년 경력에서 가장 완벽한 계약서는 우리가 서명하지 못한 바로 그 계약서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영화처럼 통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자격을 스스로 걷어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앞에는 빈칸 147개짜리 협상안과 함령 38, 연의 노후 함대,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고 험한 길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이것 하나는 얻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음을 깨닫는 눈입니다.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쪽이 곧 기준을 만듭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능력 늦으면 배상하겠다는 자신감, 그리고 원칙이 깨지면 즉시 떠나는 단호함.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입니다. 서류의 제국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행의 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 한 척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을 남기고 갔습니다. 신뢰란 서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사무실 화이트보드는 60개 중 9개만 체크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치우지 않을 겁니다. 부끄러움 또한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기록은 진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62조 원이라는 뼈아픈 수업료를 내고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협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